지금부터는 이 시간은 7장인데 양자론과 원자의 전자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파트로 나눌 것인데, 첫 번째 파트는 고전 물리학과 양자론, 강전 효과, 보호의 수소 원자 이론, 전자의 이중성, 양자 역학, 그리고 양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 궤도 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을 조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 2장에서 아마 전자의 어떤 구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셨던 것 같는데, 이번에는 이 7장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맹언을 하나 만들게요. 제가 근래에 한번 생각했던 건데, 이 양자,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에서 원자 핵과 전자와 이런 모든 어떤 에너지의 이 개념을 에너지와 전자라는 어떤 그리고 원자 핵 이와 같은 이런 개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뭉텅그려 가지고 하나의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맹제를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아마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체는 있으나 볼 수는 없고 다만 작용은 한다. 이것이 이렇게 이 한 줄로 저는 오늘 공부를 해야 될 모든 내용을 이 한 줄에서 다 함축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이 현상은, 물질과 현상은 실체는 있지만 보이지는 않고 다만 작용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해야 될 이 원자의 전자론적 또는 양자 역학에 관련해서 공부를 할 전체적인 맹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서 나가 봅시다.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7장 내용을 좀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자, 고전 물리학으로는 원자와 분자 내의 원자의 결합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고전 물리학이라면 어떤 거죠? 누구죠?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이 빛까지는 발견을 했는데 어떤 빛의 성질이라든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에너지 측면에서 어떤 게 규명을 못 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고전 물리학이라고 본다면,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오면서 다만 뉴턴이 그렇게 했죠. 아마 빛은 입자에 가까울 것이다. 입자로 구성된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왔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제 보어라는 사람은 전자의 그 구조, 우리가 보어의 모델, 전자 모델 있죠. 이 사람은 아니다, 웨이브다, 파다, 입자가 아니고 파티클이 아니고 웨이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을 근거를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아주 반박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처음에는 처음에 빛은 입자로 되어 있다. 즉 뉴턴의 편에 써서, 그리고 또 거기에 근거된 자료를 해서 그 두 가지의 다른 이론을 가지고 둘이서 엄청나게 웬수도 끊은 웬수가 없을 정도로 싸움했어요. 세계적인 최고의 석학들이 가졌던 이론과 지식의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들까지 수준까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즉 상상해 보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빛에 대해서 이 에너지와 빛에 대해서 관련성을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제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이론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이제 그때 이 사람이 대표로 주장했던 것이 빛이, 여러분들 보면 빛이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눈에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칸타라는 어떤 단위체로서 불연속적인, 즉 어떤 일정한 양식 이렇게 움직이지고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인데요. 즉 이 사람이 현대 양자의 이론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이 퀀텀, 즉 이런 거 양자라는 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일정한 양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계단을 생각하면 계단의 미끄럼틀하고 그냥 계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이동을 할 때, 빛에 의한 에너지가 이동을 할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어떤 그 양이, 그러니까 그걸 칸텀이라 합니다. 칸텀 한 양, 영어로 양이거든요. 칸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많은 물리학자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플랑크의 양자론은 물리학 개념을 핵심적으로 변화해왔다. 플랑크의 양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파동의 성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파동이 뭔지 한번 봅시다. 파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장이 가지고 어떤 진폭사에서 움직이지는 어떤 그런 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진폭과 진폭 사이의 한 모터, 이 산 모터를 우리가 파장이라 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고요, 항상. 그래서 파장은 이렇게 두 가지의 산이 나타나는, 즉 하나의 연속적인 파동이 있어서 가지고 다시 동일한 위치가 반복되는 그 위치의 길이를 말하고요. 진폭은 파의 중간선에서, 이런 파의 중간선에서 한쪽의 봉우리 또는 골짜기까지의 수직 길이를 진폭이라 합니다. 즉 파장이 짧고 길 수가 있고요, 진폭이 좁고 넓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맹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진동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frequency라는 게 있는데 1초 사이에 특정 지점을 지나가는 파동의 수입니다. 이 파장 하나죠. 그럼 이거 두 개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런 파동의 수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1초 사이, 즉 1초라고 합니다. 즉 헤르츠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헤르츠라고 우리 많이 쓰죠. 헤르츠를 1사이클, 여기서 이까지 한번 간 걸 사이클로 볼 때 1초에 간 사이클입니다. 자, 파동의 속도는 람다, 이 람다는 플랭크의 람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하는데요. 보면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파동에는 전자기 복사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파동에는 물결파, 음파, 강파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일단은 두 번째,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이 있는데요. 전자기파, 즉 엘렉트로마그네틱은 전기장 성분과 자기장 성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전기장이 나오고 자기장이 나오니까 어렵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전자는 있잖아요. 전자를 통해야 전기가 흐르죠. 그죠? 전자가 있어야 전자의 움직임을 다른 말로는 전기가 흐른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기가 흐를 때에 전기는 항상 전기만 오른다고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파라데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전기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꼭 흐를 때에는 자기도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기 좀 이상한데 오른손으로 총을 쏘는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는 방향과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더라. 그래서 파라데이가 처음으로 자기장이 나타난 것이 있다는 걸 밝혔고요. 그 두 가지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전반적으로 다시 더 좀 깊이 공부를 해서 전자기파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맥스웰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정리를, 앞전에 공부를, 이 사람 여러 가지 이론에 의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전자기파는 전자와 자기파입니다. 엘렉트로마그네틱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간 거죠. 즉, 이름 속에 이미 다 답이 있는데, 전기장 성분과 자기장 성분으로 구성되고, 두 성분은 파장과 진동수가 똑같아서,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장과 진동수는 똑같아요. 속력도 같지만 서로 수직한 평면상에서 진행된다. 자, 방향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전기장 성분이 이렇게 가면 자기장 성분은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뜨는 어떤 플라너 형태로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로 수직한 평면상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에너지가 복사선 형태로 어떻게 공간을 통하여 전파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기술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터빈 기술이라든지 많은 동력 장치가 이런 전자기파 이론에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없었으면 지금 현대 우리 문명의 어떤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전할 수 없었겠죠. 전자기 복사,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되고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랍니다. 레디에이션. 즉, 여기서 이제 복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따뜻한 햇빛에 추운 겨울날 het빛에 여러분들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을 때 햇빛에서 내려온 무언가가 여러분들 얼굴에 닿아와서 열을 줍니다. 그죠? 그 무언가가 빛의 형태가 어떤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 형태로 변경됐다는 거. 즉 무언가가 에너지가 어떤 전자기파 형태의 방출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도, 태양에는 태양 에너지는 UV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우리 말하는 가시광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 전자기파 속력은 이렇더라. 3 곱하기 10의 8성 정도 되더라. 그죠?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빛의 속도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빛 30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킬로미터죠.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터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모든 전자기파 복사는 이렇게 람다 곱하기 진동수, 파장수 곱하기 진동수가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즉 전자기파의 속력이 그렇더라. 즉 전자기파의 속력은 빛의 형태다. 빛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자, 프랑크의 양자론, 고체가 가열되면 넓은 파장 영역에서 복사선을 방류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랑크의 학문을 이제 세 가지로 줄인다면 그냥
좀 더 이 이상 들어가려면 이제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리학적으로.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세요. 고체가 가열되면 넓은 파장 영역에서 복사선을 방출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가마트에 가면 도자기를 꼽을 때 보면 엄청나게 장작을 떼웁니다. 떼우면 어떠죠? 엄청나게 가열이 되죠. 그 안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면 많은 어떤 붉은 선이 붉고 빨간 선이 막 이렇게 밖으로 확 나오는 게 느낌이 와요.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름하여 라디에이션, 복사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물질로부터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복사선의 파장에 의한다. 즉 복사선도 그 안에 방출되는 그 복사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파장이 짧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것은 그 에너지는 그 파장의 길고 짧음에 의존한다. 그리고 원자나 분자나 작은 구름이나 다발처럼 불연속적인 에너지 양만으로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현대 양자역학에서의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작은 구름이 보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다발, 하나의 한 단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럼 불연속적으로 에너지 양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에너지 양을 흡수할 때도 있고 방출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다만 어떻게 불연속적으로 하더라. 연속적인 게 아니더라. 그럼 불연속적이 어떻게 하느냐? 작은 보따리 형태로 또는 다발 형태로 움직이더라. 그거를 이름하여 그 움직이는 그 에너지 양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칸탐이라는 양자라는 게 뭐 특별한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양을 말할 때 그 양입니다. 양. 그래서 전자기 복사선의 형태로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형태로 나가냐면은 전자기 복사선 형태로 방출되거나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적은 보따리, 작은 다발을 양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양자라고, 이제 이거 전체 좀 더 포괄적인 의미고요. 이거 좀 있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포톤이라고 있어요. 포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최대 우리가 정확하게, 이름을 줄 때는 포톤이라고 합니다. 자, 양자 한 개의 에너지를 고해 볼 때는 이러한 에너지 이꼬르 프랭크 상수하고 진동수를 하는데요. 진동수는 이미 공부했다시피, 필수 속도 나누기 람다죠. 그래서 이 이꼬르 이렇게 된다겠습니다. C를 람다로 나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상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3. 이건 여러분들 외울 필요까지 없는데 프랭크 상수는 6.63 한 줄 그리고 1초 단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자론에 의하면 에너지는 언제나 이런 Hmu 그리고 2Hmu 이렇게 이런 한 단위씩 정수배로 방출된다는 거. 한 단위씩 움직인다는 걸 에너지는 그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건데 다른 데 가져가볼 건데 프랭크의 칸탐 테오리, 양자 이론인데요. 어떤 when solids are heated, 어떤 딱딱한 물질이 열을 받았을 때 heated, they emit, 뭘 방출하는데 electromagnetic radiation, 즉 전자기 복사선을 내요. 밖으로 에미팅 한다면 방출해요. 그런데 다양한 어떤 와이드 레인지 소리를 파장 속에 걸쳐서 낸다. 또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라디에이터 에너지, 복사 에너지는 에미트 바이 오브젝트, 그 어떤 물질에 의해서, 아까 솔리드를 했죠. 여기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는 certain temperature에서 어떤 특별한 1000도면 1000도, 2000도, 2000도, 그거는 각 물질이 그 어떤 템퍼레이처에서 반응하는 파장수가 있어요. 그 파장수에 맞춰주면 이제 그때부터 에미팅을 한다는 거죠. 복사 에너지를 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원자와 분자는 원자와 분자는 어떤 칸탐 형식으로 즉 어떤 특정한 양으로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이거죠. 이 에너지는 이때는 빛이다 이거죠. 그리고 칸탐은 우리가 이제 이거 말 때 가장 작은
가장 smallest quant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가장 적은 양을 우리가 칸탐이라 하는데요. 뭐 또 이제 나중에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That can be emitted or absorbed in the form of the electromagnetic radiations. 자, 그러면 전자기 복사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파장이 있고요. 진동수가 있고 복사선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 생활은 항상 이 가시광선 이 영역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여러분들 여기 그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파죠, 그죠? 근데 이 마이크로파도 오랫동안 하면 이제 여러분들 DNA를 파괴해서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죠.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이런 파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어떤 바이올로지한 시스템을 자꾸 자극을 줘서 변형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너무 파장이 길어서 거의 어떤 영향이 안 되는.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우리 인체의 영향을, 인체나 뭐 다른 물질의 영향을 강한 에너지를 주게 되죠. 강한 에너지를 준다는 말은 상대적으로는 강한 에너지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손 같은 에너지를 엑소선을 받아서 엑소선이 투과되지 않는 부분과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볼 수 있고, 이제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 지금 뭐죠? 가장 좀 특이하게 운명을 당하고 싶다 할 때는 감마선을 하면 한 10분이면은 충분히 완전한 암덩어리가 되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마선. 즉 우리가 그 방사능 할 때 가장 걱정하는 이유가 이 감마선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신체를 그리고 이걸 피폭 당했다 하잖아요. 이게 다 감마선에 많이 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밑에 보면 전자기 복사의 종류, 감마선의 파장이 가장 짧고 진동수가 가장 높다. 라디오판의 파장이 가장 길고 진동수가 가장 낮다. 각 복사선은 특정한 파장 범위와 진동수 범위에 걸쳐 있다. 가시광선은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400나노, 우리가 항상 비지블 라이트라고, 우리 생활은 이 영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400나노, 보라색부터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부 있잖아요. 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눈도 있잖아요. 이런 빛이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른 말, 빛이 안 들어온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이제 장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캄캄한 암실, 즉 다크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왜? 빛이 여러분들 눈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빛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고, 다른 말로는 사물을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그 입자론을, 그래서 이제 현대 물리학은 입자론이냐 입자론이냐 파장이냐 파냐 입자냐 두 개로 항상 싸움을 해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거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믹스 됐다가 두 이론이 어떨 때는 이제 한쪽에 많이 치우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굴러가고 있는 것이 현대 물리학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05년도 이 사람은 강전 효과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실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이 강전 효과라는 이론 때문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 강전 효과는 말 그대로 빛을 받으니까 전기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빛이 전기가 나온다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물질을 상상하세요. 여러분들 좀 가장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 핸드폰을 생각하세요. 핸드폰에 일정한 500만 개의 전자가 있어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빛을 딱 받으니까 이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전자 하나가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500만 원 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 딱 500만 개만 처지가 있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전자 하나가 밖으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왜? 언제? 빛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가보니까 빛이 뭔가 하나, 입자 하나 더 주니까 이제 엑스트라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강전 효과입니다. 즉
강진호과는 문턱 진동수라 하고 부르는 적당한 최소 진동수 이상을 가진 빗을. 그 빗도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라디오파 같은 정도는 안 되고요. 그래서 빗을 특정한 금속 표면에 쪼이면 전자가 방출된다. 즉 전자가 방출됐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지금 이메일을 서울에 보내면 3, 4초 이내에 도착되죠. 그죠? 뭐 10초, 길게 10초 정도 봅시다. 그거는 이 여러분들의 그 전자의 모든 것이 데이터화 해가지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이 데이터, 이 전자의 여러분들이 라이팅했던 글로 썼던 것이 또는 사진이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가 저 서울에 있는 전자를 밀치내기 때문에 거의 순간 이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속도로 가거든요. 전자는요, 파는 1초에 달과 두 번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속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메일을 쉽게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자, 여기서 전자가 방출됐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효과, 즉 전자가 데이터에서 전기로 형성됐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전자가 방출됐다든지 전자가 흡수됐다든지 이 말은 뭔가의 그 물질의 전자기적인 현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고, 즉 빛이 세냐 많으냐, 많으면 많이 튀어나오겠죠.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다. 그죠? 그리고 그러나 문턱 진동수 이하의 빛의 세기 아무리 커도 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야? 문턱 진동수, 즉 진동수가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 이하에서는 방출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프리퀀시는 파입니다. 즉 파동입니다. 파동.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어떤 이하의 진동수에서는 아무리 빛이 새도 전자가 방출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파동하고는 관계가, 파가 빛이 파동이면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 결과적으로는 빛의 파동 이론은 불가하고 단지 입자일 때만 이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빛의 세계에서 논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최소 진동수를 가진 이상일 때만. 그 예일 때는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이론으로? 파동 이론으로. 아인슈타인은 빛살을 입자의 흐름으로 제안했죠. 결과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맞다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어라는 과학자와 파동 이론을 하는 보어하고 왼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빛이 입자도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걸 이름하여 강자 포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자는 다음 식으로 저는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고 추론했어요. 추론한 겁니다. 이거를 프랭크 상승하고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에너지는. 자, 이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건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강전 효과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말했던 보호의 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호는 수소 원자 이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선 스펙트럼을 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이론을 최초로 발견해서 빛은 파로 웨이브로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물질에 의해 방출되는 연속도는 선 스펙트럼이고, 고체의 방출 스펙트럼 그 물질 시로의 열 에너지나 고전압, 전기 방전 같은 형태의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음.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영역의 특정 부분에서 밝은 선 스펙트럼을 생성한다. 이번에 이제 유명해진 것은 이렇게 수소원 방전관 속에, 어느 방전관 속에다가 수소 원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열을 가하니까 어떤 여러 가지 빛이 혼합되어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즉, 빛은 뭐죠? 그리고 빛이 7, 8가지 우리가 강성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장의 범위를 각각의 파장의 범위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즉 스펙트럼을 가진다고 했죠. 스펙트럼은 뉴턴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누군데 뉴턴은 그 이상의 어떤 과학적인 발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보호에 와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이런 프리즘을 통해서 보니까 각각의 극성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즉 여러 빛이 하나의 어떤 단일 성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파장을 가지는 그런 스펙트럼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수소를 방전시켜 가지고 했었을 때 네 가지의 수소는 한 원자니까 하나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런 지문과 같은 핑거프린트 같은 있던 스펙트럼을 여러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원소들이 각각 다른 방출 밝은선 스펙트럼을 가져서 이 우리가 물질을 분석하고 규명할 때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분자의 원자 모델,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여러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한 단위씩으로 에너지가 움직이지더라 이거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자, 그리고 보어는 에너지를 가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파동 이론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즉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어하고 프랭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어는 에너지를 가진 수소 원자가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하는 것은 특정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 있는 전자가 그보다 낮은 에너지 궤도로 떨어지면서 빛의 형태로 된 에너지 양자를 잃는 것으로 설명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특정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 있는 전자, 즉 다른 말로 주양자의 수에 있는 함수에 있는 것이 그보다 낮은 에너지 궤도로 떨어질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떨어질 때 그 어떤 떨어지는 그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나타내 주더라.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강자더라. 강자라고 해서 포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고 러드버그 상수인데 RH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되다. 이 N은 주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가 1에서 3에서 2로 갈 때, 2에서 1로 갈 때 이런 어떤 에너지가 관계가 성립되더라는 거고요. 음의 분호는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음의 보호는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원자 핵으로부터 많이 멀리 떨어지는 자유전자의 에너지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여러분. 핵이 있잖아요, 그죠? 핵하고 또 뭐가 있죠, 그러면? 핵에는 전자가 있죠. 전자는 핵하고 서로 다른 힘의 방향이 있잖아요. 양성자는 플러스고, 그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항상 플러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플러스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는 자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불확정성의 위치 불확정성이라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어떤 양의 형태로 양자 칸텀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은 그 핵하고 가까운 데 더 많이 발견됩니다. 왜? 그 핵이 플러스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전자들이 그 마이너스 볼을 가진 마이너스를 가진 어떤 물질들이 그 가까이 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자 밀도가 차고 많이 발견되는 것이 원자 핵주입니다. 주인데, 이 이제 음의 보호를 가진다는 것은 여기서 말했던 무한히 멀리 떨어진 전자, 즉 에너지보다 더 낮다는 것은 저 핵에 가까이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어찌됐든 어떤 에너지 값을 가질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무한히 떨어져가 보면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음의 보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바닥 상태, 덜떤 상태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의 에너지의 상태입니다. 바닥 상태는 바닥 에너지 준위,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바닥이고요. 덜떤 상태는 어느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엑사이팅 되는 막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흥분된 상태는 항상 모든 사물이 그렇듯이 안전한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편하고 싶다는 거죠. 안전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 준위는 바닥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죠. 즉 엄청난 운동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양자수가 2 이상 되는 겁니다. 2, 3, 4.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주양자수에서도 이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보호 원자 내에 있는 전자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처음과 마지막 상태의 에너지 준위의 차로부터 계산한다. 전자가 처음에 주양자수 n이 들뜬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한대요. 가정을 하고 발광 과정 동안 전자나 주양자수 n에 비인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진다. 즉 발광이 뭐죠? 이거 미치고 발광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런 빛을 낸다는 이야기죠. 발광, 즉 어떤 포톤이 나가는 동안 그 전자는 들뜬 상태에서 더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는 상태. 즉 초기와 최종 상태 에너지 차는 이러한 주양자수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도 변한다. 즉 토탈 에너지, 들뜬 상태의 에너지와 그라운드 상태 에너지의 그 차이가 토탈 에너지 차이가 되겠다. 즉 초기와 최종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되겠다. 여기 보면 좀 더 러브트 방정식 이용에 러브트 상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최종적 에너지 차이는 이런 식으로 러브트 상수를 이용해서 주양자수예요. 주양자수의 제곱을 1이 나눠진 것이고 이것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러한 주양자수 3에서 1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라이만 계열은 이런 전체적인 주양자수의 1에서 또 높은 어떤 궤도함수, 즉 주양자수까지 커버가 되고요. 발머 계열은 이렇게 색깔이 좀 몇 개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 파생 계열이 있고 브라켈 계열이 있는데 이러한 계열, 즉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 양자수가 2에서 1로 가느냐 3에서 2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네 가지의 어떤 스펙트럼 에너지 들뜬 상태에서 낮은 상태, 즉 상태로 에너지의 차이를 이러한 주양자수의 남바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강자가 방출될 때는 NI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에너지가 흡수될 때는 NI 더 작다. 즉 주양자수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에너지가 흡수될 때는 낮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열을 받았을 때 말 그대로 다른 어떤 운동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때는 덜 안정된 상태에서 덜 쑤셔서 어떤 다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그 에너지를 그 주양자수에서 2에서 3으로 뛸 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갈 수 있을 때, 즉 에너지가 흡수를 받아가지고 어떤 다른 밖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쉽게 표현을 시켜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차징 충전 스테이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극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들 전화기에 그 전화기에 배터리 쓰잖아요. 전지를 그 전지를 여러분들 차징을 하죠. 그 차징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는 거죠. 즉 그러면 전화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에너지를 흡수받고 있죠. 전화기의 배터리, 여러분들 전지에 있는 그 전극, 그 물질이 전극 재료가 거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 수소원자 방출 스펙트럼인데 라이먼과 발머와 파션,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이런 주양자 2, 3, 4, 3, 4, 5, 4, 5, 6, 5, 6, 7 여기에서 시작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 2, 3, 4가 있는데 주양자 수가 1가 2에서 2에서 3에서 4에서 되는데 적외선까지 영역이 놓을 수 있고 이 같은 경우는 발머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이죠. 이런 같은 경우 시험 문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쳐봤을 거예요. 가시광선과 스펙트럼이 스펙트럼 영역이 가시광선과 자외선에 해당되는 수소원자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계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거 시험 안 됩니다. 자, 전자의 이중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심화된 이론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더브로이라는 사람인데 강파가 제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사람이 최초로 BC 입자와 파동이
이러한 정상 어떤 전자의 이중성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최초로 이제 두 개의 이론이 서로 간에 같이 공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보다시피 파수가 틀리잖아요, 그죠? 다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중간에 이렇게 입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자는 입자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진다. 핵에 예속된 전자는 정상파처럼 행동하지만 핵에 예속된 거는요, 그러니까 완전히 핵의 차지에 그에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은 전자는 거의 파해처럼 꼭 거의 파해 지배를 받고요. 정상파 그 물리 있는 건 아니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파에는 마디가 존재하는데, 노드가 마디는 요 마디입니다. 마디는 줄에 있는 몇몇 점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아. 이 점의 파의 진폭은 제로이다. 그렇지만 빛은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마디의 수는 증가되고, 그래서 또한 한 줄에는 특정 파자의 한 가지만 존재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설명하기도 그런데 좀 어렵겠지만, 이 수치를 보면 그렇게 정상파의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증가된다는 한 단위식으로 이게 증가되고 마디수가 증가된다는 것으로서, 아무튼 드브로이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진다는 것, 전자는, 그죠? 전자는. 그래서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마디수도 증가되고, 또 한 줄에는 특정 파장이 한 가지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줄에는 두 개가 되고 세 줄에는 세 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자가 수소 원자 내에서 정상파처럼 행동한다면 파장은 정확히 궤도의 원주와 일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의 진폭은 시간이 갈수록 상쇄되어 제로가 된다. 자, 이 공식을 이름을 EφR, 이거는 이제 좀 산술적인 건데요. 궤도의 둘레는 파장의 정수배, 즉 허용된 궤도고요. 즉 어느 정도는 궤도의 둘레가 파장의 정수배에 내에서는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두 파이어의 NF, NR 람다 같은 경우, 그리고 파장이 허용되지 않는 궤도는 이제 궤도의 둘레와 파장의 정수배가 행선되지 않을 때, 즉 이렇게 행선되지 않을 때는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궤도다 이거죠. 그래서 n이 정수이기 때문에 n이 1로부터 2, 3 등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r은 즉 궤도 반지름은 특정한 값을 가게 되는데, 즉 전자의 에너지는 궤도의 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양자화된다. 이렇게요. 즉 드브로이의 결론은 입자와 파동은 다음 관계식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드디어 결정판이 논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람다는 프랭크 상수를 질량의 속도와 전자의 속도와 전자의 질량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생활상의 시간은 그냥 넘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양자 역학인데요. 우리가 양자 역학 하면서 어렵다고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해서 한 근래에 무슨 영화 때문에 상당히 사회 이슈화 된 적이 있는데요. 그냥 양자 역학에서는 이제 양자 역학은 아까 프랭크 나지만 현대, 그때는 근대에 보면 좀 현대하거나 그 당시에 사실 같이 혼존했던 사람들인데, 하이드로젠 브레이크가 파동처럼 행동하는 입자의 위치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즉 하이드로젠 브레이크의 불합성성의 원리는 입자의 운동량과 이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슈레딩거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고 본 보호 모형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 있는데요. 자, 슈레딩거부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슈레딩거는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드디어 수식적으로 이제 풀어냅니다. 드브로이가 입자의 파동성을 이렇게 관계식을 결정판에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이제 여기에 전자를 해가지고 이런 불확정성을 실제로 전자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슈레딩거를 뭘 하고 있냐면, 슈레딩거의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이 파동함수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즉 전자의 그 불확정성, 즉 위치나 그 어떤 위치 외에 또 어떤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이 어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전자의 위치가 어디에서 이 전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제 파동 함수라는 것으로서 표현을 입자의 이제 파동성을 하면서, 질량과 파동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질량이 모든 전자도 질량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지만 질량인데, 이 질량을 가지고 이 파동의 성질에 연결시켜서 슈레딩거가 파동 함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즉 파동 함수 자체는 물리적인 의미는 없지만, 이 시타의 공간적인 어떤 지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슈레딩거 방정식은, 즉 전자가 어디서 발견할 확률이냐, 이것을 우리가 파동 함수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으로서 이제 파동 역학, 즉 다른 말로 양자 역학에 결정적으로 이 방정식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하나의 양성자와 전자를 가진 간단한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였지만, 둘 이상의 전자를 가진 원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전자의 어떤 위치와 프로바빌리티에서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슈레딩거가 이러한 양자적 설명으로서 수소 원자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동 함수를 만들어내므로써 양자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이론에 기여를 했던 것이 전자 밀도의 엘렉트론 덴시티를 발견했는데요. 이러한 것을 잘 이렇게 잘 정립화해서 원자 궤도 함수라는, 즉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원자 궤도 함수로 해서 위치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어디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전자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이게 파동식으로 나타날지, 입자면 어느 위치에 딱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 존재에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불확정성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수소 원자 내 핵 주위를 둘러싼 전자 밀도의 분포, 핵에 가까울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짐. 이러한 이 두 가지가 양자 역학에서 특정한 에너지 같은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러한 어떤 파동함수, 그리고 파동함수를 통해서 그 원자의 궤도함수, 즉 오비탈 이론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양자수라는 것이 나오고, 주양자수가 나오고, 각 운동량의 양자수가 나오고, 자기 양자수, 즉 이 네 가지의 개념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양자수는 원자 내의 전자 분포와 에너지 상태를 기술한다. 뭐라고요? 전자의 분포와 에너지 상태를 기술하는 겁니다. 이 양자수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주양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양자수, 그리고 여기 각 운동장 양자수, 자기 양자수에 있어요. 스핀 양자수도 있고요.
자기 양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운동장 양자수가 있고, 주 양자수가 있어요. 자, 세 개의 양자수는 원자 궤도 함수를 기술하며 스리딩기의 방정식 해로부터 유도되었다. 즉, 파동 함수로부터, 우리가, 파동 함수를 베이스로 해서 나타냈다. 그리고 주 양자수는 1, 2, 3 등의 정수값이고요. n값은 궤도 함수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자,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궤도 함수, 즉, n값은 1이나 2나 3, 4, 5, 6에 따라서 그 에너지의 높고 낮음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n값이 크면 클수록 궤도 함수 내에 있는 전자와 핵 사이 거리는 더 멀어지고 따라서 궤도 함수도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각 운동량 양자수죠. 궤도 함수의 모양과 부피를 설명합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각 궤도 함수는 에너지 상태와 분포를 이야기하는 데 있죠. 주 양자수는. 그러면 각 운동량 양자수는 모양과 부피를 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즉, 오비탈 개념에서 생깁니다. SPDF라는 오비탈이 형성되는데, 주 양자수가 1일 때는 이 같은 경우 각 운동량 양자수는 0입니다. 즉, 주 양자수에서 1을 뺀 값이고 또는 0이 될 수 있고 하나가 없을 수 있고 또 1이 될 수 있고 두 가지가 되겠죠. 이 상태에는 두 가지 영역, 그죠? 그 다음에 3이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될 수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가 있고, 즉 각 운동량 궤도 함수가 이렇게 양자수가 이렇게 돼 행성 1, 0, 1, 2, 3, 4, 5가 될 때에는 궤도 함수는 이렇게 S, P, D, F, G, H로 형성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기 양가, 1일 때는 1만 빼고 그 다음에 항상 0이 될 수도 있고, 궤도 함수가 또는 1의 행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자수는요, 궤도 함수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공간상에서. 즉, 각 운동량 양자수가 한쪽에서만 있을 수도 있지만, 플러스 쪽으로 가는 수도 있겠지만, 운동량이 그 반대쪽으로도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각 넘버에는 각 두 개의 어떤 방향이 존재합니다. 즉,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리고 제로는 항상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L에 대해서 이 L 플러스 1의 정수값이 존재하는데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양자수, 그에 대한 거는, 안 나와있네. n-1로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요 각 운동장 양자수는. 여기 있는 n-1. L은 n-1 개념이 됩니다. n이 주 양자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 스핀 양자수는 외부 자기장의 존재에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 썸이 분리됩니다. 전자는 자전하는 자석처럼 행동하는데요. 그래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자전의 방향에 따라 두 다른 스핀 상태가 존재한다. 즉, 방향도 있지만 여기는 전자에는 뭐라고 했죠? 항상 자기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방향이, 그죠? 그래서 이 수직 방향, 즉 수평에서 수직 방향을 움직이는, 수평에서 직각 방향으로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자기인데요. 그것은 이런 전자 스핀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자의 스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스핀 양자수로 가는 네 번째 양자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집니다. 즉, 항상 이쪽 방향으로 또는 NS급이 있고, SN급이 두 개가 항상, 한 어떤 궤도 안에서, 양자수 안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두 다른 스핀 상태에서 존재한다. 자전의 방향에 따라서 두 다른 스핀 상태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가지고, 요 실험 있는데요. 이 유명한 토룸이라고 폴리늄이라는 어떤 방사능 거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요. 알파선이 나왔어. 이 방사성 원소에서 셀리드 아주 조그만 그물이 셀리드 스캔을 투과를 해서 엄청난 자기를 걸어내 가면은 두 가지로 찍히더라 이겁니다. 즉,
마이너스 쪽에 있는 자기장을 형성되거나 또는 플러스 NS급 두 개가 항상 존재하더라 이거죠. 이런 것을 전자 스핀 양자수로 하겠습니다. 즉 전자 스핀 양자수, 자기 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 그리고 주 양자수, 이 네 가지의 양자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자, 이러한 이제 전체 이 테이블에서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 개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 양자수가 1, 2, 3, 4로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정수배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운동량 양자수는 이런 방향성이 하나에 있을 때 한 개 있지만 두 개 있을 때는 하나와 두 개가 있고 세 개 있을 때는 한, 둘, 세 개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또 방향성이 또 운동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런 어떤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 뭐죠? 스핀 양자수가 이런 식으로 방향 궤도 함수가 이런 스핀 양자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성 x, y, z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확률상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행성을 할 수 있겠다. 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형태의 궤도 함수들이 표시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주 양자수가 두 개일 때는 궤도 함수가 한 개가 존재될 수 있지만 세 개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함수를 표현할 때는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또는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주양자 세 개일 때는 아주 복잡한 방향성을 궤도 함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S 궤도 함수가 가장 가까운 함수인데요. 핵으로부터 거리가 머리에 따라 전자 밀도는 급격하게 감소된다. 즉 1S 궤도 함수는 공 모양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하게 돼 있죠. 이게 더 많은 전자들이 밀도가 형성됐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반지름 확률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적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반지름이 제일 작아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P궤도 함수가 있고요. 자, P궤도 SPD 있잖아요. 여기 S궤도 함수였다. 그죠? 그 다음에 B궤도 함수의 특성이 있고, D궤도 함수, 궤도 함수의 방향성이나 이 확률, 즉,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확률, 이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확률들이 더 많아진다 이겁니다. 왜? 전자들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이 SP 이 그룹이 가장 이상 설명은 요 방향으로 궤도 함수가 형성될 수 있고, 아니면 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요 방향.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가능한데, 이제 D 궤도 함수 더 많아졌을 때는, 이제, 주 양자수가 더 많아졌을 때 이야기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냐면은, 주 양자수는 3 이상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D 궤도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향 궤도 함수를 형성하면서. 그리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천천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를 이제 이 궤도 함수와 에너지의 강렬연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수소 원자의 궤도 함수 에너지 준위와 수소 원자의 궤도 함수 에너지 준위인데요. 주 양자수 n과 같은 궤도 함수들은 모두 에너지가 같습니다. 이렇게. 저 궤도 함수들이, 에너지는 똑같은, 거기에 있으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는데, 에너지가, 여기 봤을 때, 다원자적 경우일 때는 에너지, 즉, 한 원자일 때는 있지만, 여러 가지 원자가 같이 있을 때는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에너지 준위는 즉 운동량에 있는 궤도 각 운동량의 궤도 함수와 거기서 연관을 해서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이 같은 S와 P로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맞물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맞물리가 있다는 거죠. 서로 맞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영향, 서로 간의 어떤 두 개의 값이 주 양자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작용되는 각 운동량 함수에도 궤도 함수에도 에너지가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에너지, 즉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황에 화물, 원자 또는 다원, 전자, 원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양자역학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좀 어려운 뭐 어떤 물리학의 이론부터 수소 원자 이론, 전자의 이중성, 양자역학, 양자수, 원자 궤도 함수까지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여러모로 좀 물리적인 어떤 좀 복잡한 어떤 수식이나 이런 것이 원래 상당히 많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오늘 말했던 것만 좀 중요하다고 지적했던 것만 잘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면 공부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런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파동, 빛, 그리고 전자기파, 그리고 프랭크의 양자론, 칸텀, 전자기 복사, 엘렉트로마그네틱 점, 그리고 강전 효과, 보호의 수소 원자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그리고 모든 원소들은 이러한 방출 스펙트럼을 가진다. 다른. 그리고 이러한 원주연자수와 바닥 상태와 덜뜬 상태가 있고, 바닥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덜뜬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원수소 원자 방출 스펙트럼을 가지는 계열이 있고, 그 계열에 따라 스펙트럼 영역이 정해지고, 주양자수도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계열이 정해진다는 거. 그리고 전자의 이중성, 입자와 반응설, 그리고 양자역학,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든지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어떤 거라는 거. 그리고 양자수, 주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 자유양자수, 전자스핀 양자수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기 테이블로 사실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그림으로 S 궤도 함수가 있고, P 궤도 함수가 있고, D 궤도 함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궤도 함수의 에너지는 이러한 각 레벨, 즉 주양자수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는 같지만 다전자 원자의 궤도 함수는 이렇게 중첩되고 해서 좀 더, 그러니까 주양자수와 단순히 주양자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운동량에 있는 궤도 함수에도 의존한다는 것을 유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잡하고 좀 어려운 양자, 전자와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